우리 아이에게 무슨 일이? 얼마 전 서울의 한 어린이집에서 11개월 된 남자 영아가 사망하면서 해당 교사가 긴급 체포되었던 일을 기억하십니까?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불을 덮어씌우고 자신의 사지로 압박하여 영아를 사망에 이르게 했던 끔찍한 사건이었는데요. 오늘 해당 교사의 피해자 신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신고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서울의 한 어린이집의 낮잠 시간, 한 남자 영아가 낮잠을 자지 않자 담당 교사인 김모 씨가 이 영아를 거칠게 바닥에 눕힙니다. 그리고 영아의 머리까지 이불을 덮어 억지로 재우려 합니다. 하지만 영아가 잠들지 않자 이불을 덮은 상태에서 자신의 몸으로 영아를 누르기까지 합니다. 결국 이 행동으로 영아는 사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국립과학연구소에서는 이같이 사망한 영아의 사인이 비구폐쇄성 질식으로 사망한 것이라 파악했습니다. 비구폐쇄성 질식사는 코와 입이 동시에 기계적으로 폐색되어 사망한 것을 말합니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학대 치사 사건과 관련해 어린이집 폐쇄 회로를 분석하고 동료 보육교사들에 대한 진술을 종합한 결과 구속된 보육교사가 원생 5명을 지속적으로 학대한 혐의가 확인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집 원장님이 그 사람 쌍둥이 언니인데요. 동생이 그렇게 아이들을 학대하는 걸 알면서도 방조하고 자기도 한 원생을 학대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아이 다리를 잡고 거꾸로 매달리게 해서 운동시킨다면서 다리를 몇 번씩 벌렸다 오므렸다 하기도 하고. 경찰은 원장의 행위가 학대에 해당하는지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협의를 거쳐 학대로 결론을 내렸고 보육교사 김 씨는 아동학대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넘겼으며 원장 김 씨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한국뉴스 한신고입니다. 참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네요.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어린이집 아동학대 건수는 2013년 217건에서 2017년 815건으로 4배가량 증가하였습니다. 잊을만 하면 터지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기사로 국민들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고 어린이집의 CCTV 의무 설치 확대 등으로 학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물리적 여건이 개선되었는데요. 그 결과 신고 수치가 증가되었지만 객관적인 학대 건수가 늘었다는 사실은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증가하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을 방지하기 위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원인 파악과 대책 마련의 제고가 필요한 시점인데요. 이로 인해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부모가 맡길 수 있는 보육 현장이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동 권리와 아동학대에 대한 이해, 아동학대 현황과 원인,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지원과 예방, 아동학대 신고 의무에 대한 이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에 따른 학습 목표도 확인해 보세요. 1. 아동 권리와 아동 학대에 대한 이해. 여러분 안녕하세요. 윤광미 교수입니다. 아동 권리란 아동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 제 권리를 총칭하는 것인데요. 그 주체인 아동이 태어나면서부터 성, 언어, 종교, 인종, 피부색, 능력에 관계없이 인간으로서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이며 생의 시기적 특수성에 입각해 특별한 보호와 배려를 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 사회적, 정서적 지원을 말한다고 규정하며 아동 권리를 뒷받침해주고 있죠. 어린이에게는 행복하게 누려야 할 많은 권리가 있습니다. 아동권리협약은 18세 미만 아동의 모든 권리를 담은 국제적인 약속으로 1989년 11월 20일 유엔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1년 11월 20일에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했는데요.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196개국이 이 협약을 지키기로 했죠. 유엔 아동권리협약에는 이 세상 어린이라면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할 4가지 권리가 담겨 있는데요. 첫째,
생존권은 적절한 생활 수준을 누리고 안전한 곳에서 거주하며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기본적인 보건 서비스를 받는 등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데 필요한 권리입니다. 그리고 둘째, 보호권은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차별, 고문, 징집, 부당한 형사처벌, 과도한 노동, 약물 등 어린이에게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입니다. 셋째, 발달권은 교육을 받고 여가와 문화생활을 하고 정보를 얻고 생각과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넷째, 참여권은 표현의 자유, 양심과 종교의 자유, 의견을 말할 권리,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등 자신의 생활에 의견을 말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리입니다.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학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함이라고 규정하여 적극적인 가해 행위뿐만 아니라 소극적 의미의 단순 체벌 및 훈육까지 아동학대의 정의에 명확히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아동학대 중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를 아동학대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호자란 치권자, 휴견인, 아동을 보호, 양육, 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 및 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 감독하는 자를 말하는데요. 아동이 어린이집에서 보육을 받는 시간 동안 당해 아동을 담당하는 보육교직원도 보호자에 해당됩니다. 자, 그렇다면 아동학대 유형은 어떻게 될까요? 아동복지법에서 금지하는 아동학대 행위는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입니다. 자, 그럼 이 행위들이 어떤 것인지 자세히 살펴볼까요? 신체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 손상을 입히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이런 신체학대 행위의 예로는 때리거나 꼬집고 물기, 조르기, 핥기와 같이 직접 신체에 가하는 행위, 도구로 때리거나 흉기 및 뾰족한 도구로 찌르는 행위, 강하게 흔들거나 몸을 묶거나 던지는 등의 완력을 사용한 위협행위, 약물이나 세제와 같은 화학물질로 신체를 상해하거나 화상을 입히는 행위가 있습니다. 정서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말하며 언어적, 정신적, 심리적 학대라고도 합니다. 정서학대 행위에는 원망적, 거부적, 적대적 또는 경멸적인 언어폭력, 잠을 재우지 않는 것, 벌거벗겨 내쫓는 행위, 형제나 친구 등과 비교, 차별, 편애하거나 가족 내에서 왕따시키는 행위, 아동이 가족폭력을 목격하도록 하거나 아동을 시설 등에 버리겠다고 위협하거나 짐을 싸서 쫓아내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정서학대는 가정이나 어린이집에서 쉽게 일어날 수 있는 학대 행위인 만큼 성인들의 자기 반성과 주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합니다. 성학대 행위의 예는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 아동을 관찰하거나 아동에게 성적인 노출을 하는 행위, 아동을 성적으로 추행하거나 아동에게 유사 성행위 및 성교를 하는 행위, 성매매를 시키거나 성매매를 매개하는 행위입니다. 성학대에서 기억해야 할 점은 가해자가 주로 면식범, 즉 친인척이나 주변 인물인 경우가 많아 더욱 은밀하고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학대는 4가지 학대 중 그 후유증이 성인이 되어서까지 이어지는 등 피해가 크기 때문에 더더욱 예민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하죠. 방임은 보호자가 아동을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아동에게 필요한 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 등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방임 유형의 예로는 물리적 방임,
교육적 방임, 의료적 방임, 유기가 있습니다. 물리적 방임은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불결하고 위험한 환경에 방치하는 행위, 출생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아동을 가정에 두고 가출한 경우, 친척집에 아이를 맡기고 연락이 두절된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교육적 방임은 특별한 사유 없이 의무교육에 보내지 않거나 무단 결석을 방치하는 등의 경우를 말하죠. 또 의료적 방임은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는 행위며, 유기는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고 입원시키고 사라지거나 시설 근처에 버리고 가는 경우를 말합니다. 2. 아동학대 현황과 원인. 아동학대 사례는 실제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2011년에서 2016년 사이 3배에 달하는 급증가를 볼 수 있죠. 학대 행위자와 피해 아동과의 관계를 보면 친부모, 계부모, 양부모를 합친 비율이 76.9%인데요. 그중 73.4%가 친부모에게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참고로 보육기관, 즉 보육교직원에게서 발생한 비율은 815건으로 3.7%에 달합니다. 그렇다면 아동학대 행위자 특성은 어떨까요? 비율이 높은 순으로 살펴보면 우선 양육태도 및 방법이 36%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리고 사회경제적 스트레스 및 고림이 18%, 부부 및 가족 갈등이 10% 순으로 나타났죠. 현대사회는 여성의 사회지출 등으로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낮아지고 자녀 양육의 중요성은 인식하나 막상 자녀 양육에 투자할 시간적 여건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인데요. 가족 내에서나 외부 기관을 통한 양육 태도와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은 사회적 특성들이 지금의 상황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발생 건수를 보면 2012년과 2016년 사이 약 6배나 증가하였습니다. 2015년 9월 19일부터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여 아동학대를 줄이려고 하였으나 큰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죠. 이는 보육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인간성 상실 형상이 두드러지면서 분노 조절이나 우울증과 같은 정서적 문제를 가진 개인이 증가하고, 교육에서는 성공지향적이고 결과 중심적인 사회 현상으로 인성교육의 중요성이 축소화되어 나타난 결과라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린이집 아동학대 행위자의 특성은 어떨까요? 보육교직원의 양육태도 및 방법 부족으로 인한 아동학대가 496건으로 전체 52.8%에 달하는데요. 이는 보육교사의 인성의 중요성을 절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물론 방법의 부족은 보육교직원의 전문성의 미흡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성교육의 시작은 가정입니다. 올바른 인성을 기를 수 있는 가정의 역할이 요구되며 교사 인성교육 또한 필요한 사항이죠. 그리고 아동의 발달에 맞게 지도할 수 있는 전문성이 제고되어야 합니다. 아동학대 발생 원인은 복합적으로 발생합니다. 가정에서는 부모나 친인척들, 어린이집에서는 보육교사와 같은 성인이 학대자인 성인 요인, 자녀 원아로서 아동 본연이 가지고 있는 아동 요인, 양육 및 보육 환경, 사회, 문화, 가정, 어린이집과 같은 환경 요인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우선 성인 요인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정에서는 양육에 대한 지식 부족과 그릇된 아동감 및 양육관으로 인해 자녀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아 학대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지나친 기대라든지 부모의 어릴 적 학대 경험을 답습, 여러 정신적, 정서적 문제로 인해 학대가 발생하기도 하죠. 어린이집에서의 학대는 아이들이 등원할 때부터 하원할 때까지 긴장을 놓칠 수 없는 현장의 상황과 과도한 업무량, 스트레스가 요인이 될 수 있는데요. 영유아 발달 특성에 대한 지식과 이해 부족인 전문성의 부족, 이에 따른 지나친 기대감으로 인해 학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아무리 영유아 발달 특성에 대해 지식을 가지고 있더라도 교사 본연의 그릇된 태도와 학대가 허용되었던 성장 환경, 정서적 문제 등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아동 유해는 무엇일까요? 학대를 받는 아동 특성을 살펴보면
영유아 자신이 가진 장애적인 특성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즉, 질병을 가졌거나 신체적 발달이 늦는 경우, 혹은 실제로 장애를 갖고 있다는 외적 요인들로 인해 학대가 발생하는 경우죠. 또 심하게 보채거나 밤에 잠을 잘 자지 않고 고집스러운 울음이 자주 일어나며 수유나 음식을 거부하는 반응은 영유아 자녀를 양육할 때 매우 스트레스를 주는 요인인데요. 이런 요인이 학대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 요인입니다. 가정에서는 가족관계 문제, 신체적인 체벌이 허용적인 가족 문화, 아동이 존중받지 못하는 가족 문화, 자녀를 한 인격체로서 독립적인 존재로 인정하지 않고 소유물로 여기는 구시대적인 사고, 사회적인 고립과 자녀 양육의 지지체계가 결여되어 있는 상황에서 아동학대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에서는 원 전체가 영유아 발달에 부적합한 환경이거나 국가적인 사명을 담당하는 보육교사들의 아동 인권에 대한 이해 부족 및 아동 학대 예방 교육의 부족이 학대의 요인이 됩니다. 그리고 아동 학대 예방을 위한 지도 방법의 논의 부족, 전문기관과의 연계 부족, 인성과 자질이 부족한 교사가 학대의 요인이 됩니다. 3.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지원과 예방. 아동학대는 학대자가 친부모인 경우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행위자의 특성으로는 양육 태도 및 방법의 부족이 가장 높게 나타났죠. 즉, 아동학대 예방은 가정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여러 법적인 조치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아동학대를 미연에 방지하고 국민적으로 건강한 인권인식을 가지기 위해서는 공익광고나 언론, 아동인권, 아동학대 예방 홍보자료, 가정발송, SNS, 캠페인 등을 통해 부모와 국민들의 아동인권의 인식을 높이고 자치구에서는 맞벌이 부모도 시간적, 장소적으로 접근성이 용이한 조건에서의 교육, 강연, 상담 및 치료, 공동체 모임을 이루어 부모 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적극적이고 해결 중심의 사업을 펼쳐나가야 합니다. 실제로 1980년에 설립된 유독 아동학대 방지 단체 PCANI는 부모 교육, 가족 상담, 가정 방문, 중독 상담, 24시간 핫라인 설치 등으로 아동학대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공공기관과 민간이 협력하여 보다 폭넓고 적극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아동학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단계입니다. 이를 위해 가정 방문을 하거나 가족 및 중독 상담, 무료 지원을 하는 등 구체적인 제도를 마련하여 아이들이 학대로부터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정에서 양육을 할 때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취해야 할 태도와 실천 사항은 무엇일까요? 우선 아동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야 하며 애정과 격려 등의 긍정적 발달을 지원해야 합니다. 또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 자녀의 의견을 존중하며 자녀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적절한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체벌을 하지 않으며 가족 내 규칙은 자녀와 합의하여 지키도록 하고 부모가 자녀에게 모범의 모델링이 되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번엔 보육교직원 대상 아동학대 예방 및 지원에 관한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살펴볼까요? 우선 아동복지법에서는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교직원에게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 의무와 관련한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 보육사업에서는 보육교사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 의무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1시간 이상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아동복지법의 규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어린이집의 장 또는 보육교사가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3차 어린이집 평가인증 안내에도 교직원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영유아 학대 예방 지침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죠. 부모 모니터링 지표에 의하면 모든 보육교직원이 아동학대 예방 및 권리 존중에 관한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모든 보육교직원이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서의 역할을 알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나아가 가정에서 아동학대 예방 및 권리 존중을 실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사관리 및 교사교육이 중요하죠. 보육교사 채용 시 원장과 주임교사 같은 인사 담당자는 면접자의 인성과 보육교사로서의 태도, 소명감, 전문성 등을 파악하여 채용해야 합니다. 채용한 후에는 아동인권 및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고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아동인권, 아동학대 예방, 인성교육 등으로 보육교사의 아동학대를 예방해야 합니다. 이때 원장뿐 아니라 아동인권 선임교사를 활용하여 보육교사를 관리하고 교육하는 것도 효과적이죠. 아동학대 및 인권교육에 관한 교육자료는 중앙아동전문보호기관, 어린이집 안전공제,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유니세프, 자치구 등 다양한 곳에서 온라인, 오프라인 자료들을 쉽게 활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교사에게 교육을 잘한다 해도 업무 환경이 개선되지 않으면 그만큼 업무적 압박을 받게 되는데요. 어린이집은 영유아가 등원하는 시간부터 모든 원화가 하원할 때까지 모든 업무가 오롯이 영유아에게 집중되어야 합니다. 하루 종일 영유아와 생활하는 보육교사는 육체적, 정신적, 감정적으로서 그야말로 전인적인 에너지를 쏟게 됩니다. 점심시간조차 편안하게 식사할 수 없는 근무 요건과 주말까지 들고 간 보육일지, 연중 행사, 여러 평가들로 숨 돌릴 틈 없이 한 해를 보내는 현실인데요. 인력을 지원하거나 평가의 간소화 및 컨설팅화, 문서 간소화, 전문가 지원, 급여 인상 등의 제도적 개선으로 보육교사들에게 좀 더 나은 근무 환경을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육교사의 환경이 개선되면 교사의 질이 높아질 뿐더러 이는 보육의 질 상승으로 이어지게 되죠. 그렇다면 영유아 발달에 적합한 보육가정 및 환경은 어떻게 구성할까요? 보육교사가 영유아의 연령, 흥미, 발달, 개인차를 고려한 적합한 보육과정을 실행하고 환경을 구성한다면 보육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을 텐데요. 교사가 영유아 발달에 맞지 않은 활동을 준비하여 그 기대치에 못 미칠 때 스트레스를 받고 스트레스로 감정이 격양되면 아동학대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또한 영유아에게 적합하지 않은 교구, 시설물, 놀이 영역과 같은 보육실 어린이집 물리적 환경은 영유아 안전과 또래 간의 다툼 등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이때 교사는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 어려워지죠. 때문에 교사는 영유아의 발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환경을 구성하여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자체 멘토링과 외부 전문가를 지원하는 것도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원장은 보육교사들을 잘 관찰하면서 그들이 무엇을 힘들어하는지 잘 듣고 아동 지도에 어려움을 겪는 교사를 지원함으로써 번아웃으로 인한 아동학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해야 하는데요. 문제 행동을 보이는 영유아를 사례 위로 올려 영유아와 교사, 가정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모색하고 선배 교사와 멘토, 멘티가 되어 아동 지도 방법에 자문을 해주고 어려움을 들어줌으로써 스트레스를 감소시켜 주어야 합니다. 여건이 된다면 보조교사를 투입하여 보육을 지원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또 유관기관인 육아종합지원센터 특수교사의 전문적인 지원을 받아 문제 행동을 보이는 영유아를 관찰하고 행동을 분석하여 문제의 원인을 찾아 담임교사와 부모에게서도 문제 행동의 원인을 찾고 보다 효과적인 지도 방법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최근 무단 결석을 하는 영유아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었는데요. 이를 통해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교사는 평소 영유아의 출결 사항을 확인하고 결석한 영유아가 있다면 그 보호자와 연락하여 결석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단 결석 영유아에 대한 관리 대응 매뉴얼에 따라 조치를 한 후 이에 대한 결과를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가정 방문이 필요하다면 읍, 면, 동 공무원과 함께 가정 방문을 실시해야 하는데요.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112로 신고 및 상담을 해야 합니다. 4. 아동학대 신고 의무에 대한 이해. 보육교직원의 아동학대 신고 의무에 관한 법률은 영유아보호법 시행규칙과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2018 보육사업 안내 내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에 관한 내용, 성범죄 등 신고 의무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동학대 체크리스트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직무 중에 학대로 의심되는 아동을 조기 발견하기 위해 활용되는데요. 한 개 문항 이상 예라고 체크된 경우 아동학대를 의심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면 아동학대 신고 전화 112로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죠. 이때 아동학대를 의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반드시 상담을 해야 합니다. 아동학대 신고를 할 때도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우선 보호자에게 신고 내용을 알리는 등의 행위로 아동학대 증거가 은폐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증거 사진 등을 확보해야 하며 아동이 불안에 빠지지 않도록 큰일이 난 것처럼 하지 않고 일상적으로 대화해야 합니다. 만약 성학대의 경우라면 씻기지 않고 옷을 갈아입히지 않음으로써 증거를 확보해 두어야 하죠. 진술의 오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학대에 대해 계속 묻거나 유도 질문을 하는 것은 피해야 하며 신고 후 신고자나 피해 아동의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고 후 아동보호정보기관 또는 수사기관과 지속적인 협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 전화를 할 때는 신고자와 피해 아동 정보, 학대 의심 내용, 학대 행위자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해야 하는데요. 신고자는 자신의 성명과 전화번호, 주소, 아동과의 관계 등을 밝혀야 하며 아동의 안전 여부와 응급조치 필요 여부, 아동의 심신 상태, 가정 상황 등의 학대 의심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 아동의 정보에 대해서도 성명, 성별, 나이, 주소 등 학대 행위자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를 해야 하죠. 그리고 학대 행위자의 정보도 이름, 성별, 나이, 주소 등 정보를 모두 알지 못해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런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어린이집의 근무 환경 개선이 필요합니다. 열악한 근무 환경, 과도한 업무량, 안전에 대한 끊임없는 긴장감, 쉴 새 없는 영유아의 상호작용, 다양한 유형의 학부모를 응대하는 것으로 보육교사는 육체적, 정신적, 감정적 소모가 매우 큰 일과를 보내게 되는데요. 이러한 배경이 아동학대의 발생 요인이 되지 않은지 원인을 짚어보며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제도적 변화와 인력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에서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원장은 보육교사를 관리하고 감독하되 아동과 교사의 인권이 존중되는 분위기 조성의 역할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더불어 아동인권교육, 아동학대 예방교육,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 인성교육 등을 하여 보육교사가 아동의 인권을 존중하고 아동학대 예방을 실천하며 건강한 인성으로 보육함으로써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확인해 볼까요? 스타트 버튼을 클릭하여 문제를 풀어보세요. 핵심 포인트. 오늘 학습 내용 중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전문가와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오늘 학습에서 기억해야 할 핵심 포인트를 함께 짚어볼까요? 첫째, 아동 권리란 아동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 제 권리를 총칭하는 것으로 구 주체인 아동이 태어나면서부터
성, 언어, 종교, 인종, 피부색, 능력에 관계없이 즉 차별 없이 모든 아동에게 적용되는 인간으로서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이며 생애 시기적 특수성에 입각해 특별한 보호와 배려를 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둘째,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동학대 원인으로는 부모와 보육교사의 그릇된 양육 태도와 정신적, 정서적 문제 등의 성인 요인, 아동의 장애, 질병, 고집스럽고 울음이 잦은 영유아의 특성인 아동 요인, 가족관계 문제, 체벌이 허용되는 가족 문화, 사회적으로 고립된 가정, 영유아의 발달에 적합하지 않은 어린이집 환경과 보육교직원의 아동 인권에 대한 이해 부족과 같은 환경 요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넷째,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민간 협력을 통한 맞춤형 예방사업, 가정에서의 올바른 훈육 실천, 어린이집의 업무 환경 개선, 영유아에게 적합한 보육과 환경 구성, 멘토링 프로그램 및 외부 전문기관 지원, 무단 결석 아동관리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째,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 아동학대 징후가 발견되었을 때 반드시 수사기관이나 아동보호 전문기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